네, 첫 순서 이슈박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에도 코스피가 흔들릴 때에도 반도체주는 크게 동요하지 않아서 진짜 다행이다 싶었는데 지난주에 주가가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구글이 메모리 반도체 사용량을 대폭 낮추는 터보 퀀트 기술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구글 퀀트로 불리는 이 기술이 과연 우리 반도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IT 전문가인 김덕진 소장, 과학자 곽재식 작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최근 구글이 발표한 터보 퀀트 때문에 지금 반도체 시장이 시끌시끌한데요. 이 터보 퀀트 뭔가 이름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태권 부위가. 네, 어떤 건가요? 우리가 이제 클럽에 가가지고 네. DJ분들이 음악을 만드시는 이런 걸 들어보면 가끔 네. 그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도대체 저 기계로 뭘 하시는 걸까? 궁금해요. 이런 거 궁금해 보신 적 있지 네. 않으십니까? DJ분들이 쓰는 기계의 버튼이나 이런 기능 같은 걸 보다 보면 퀀타이즈라는 게 있어요. 퀀타이즈. 네, 퀀타이즈가 뭐냐면 이 음악이 되게 복잡하고 이래가지고 박자나 리듬을 맞추기 어려울 때 그거를 눌러가지고 사용을 하면 이 음악이 나오는 그 속도, 그 타이밍을 좀 단순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박자나 리듬을 맞추기 좋게 해주는 그 버튼이 퀀타이즈 버튼이거든요. 네. 퀀타이즈 기능이거든요. 과학에서 여러 가지 분야의 기술에서 이 퀀타이즈라는 걸 그 비슷한 이름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복잡한 숫자나 많은 자료가 있을 때 과감하게 그거를 단순화해가지고 좀 더 쉽게 사용하고 더 간편하게 사용을 해보자. 이런 거를 다양한 영역에서 퀀타이즈라고 부릅니다. 이 LLM, 인공지능 이쪽에서는 퀀타이즈 기술을 이용하면 복잡한 자료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 외에 나머지 좀 쓸모없어 보이는 부분, 좀 너무 세세해 보이는 부분은 잘라내버리고 네. 훨씬 더 간편하고 작은 자료만 다뤄가지고 뭐 기억 용량 같은 거를 좀 덜 쓰는 쪽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자. 처리를 더 빠르게 해보자. 이런 쪽의 기술을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번에 구글에서 특정한 영역에서 이 퀀타이즈를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터보 퀀트라는 이름으로 좀 나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화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줬죠. 그래서 만약에 쓸 내용이 되게 복잡하고 많다라고 하면 기억 용량이 뭐 이 정도씩 필요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엄청 크게요. 되게 단순하고 작은 자료만 이용을 해가지고 비슷한 걸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기억 용량 이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 보니까 뭐 이게 네네. 여파가 뭐가 있을 것이냐라고 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네. 뭐 아직도 조금 어렵습니다. 퀀타이즈 한마디로 줄인다. 지금 곽 작가님이 책으로 보여주셨지만 네. 이따만한 걸 요렇게 줄인다라는 건데 네. 뭘 줄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대화의 내용을 기억하는 메모리를 줄이는 거예요. 기억력을 줄인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기억력을 줄인다 하면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원래 처음부터 공부하는 양을 줄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면 시험을 보는 이제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어떤 내용을 봐야 되지 이미 공부는 한 거예요. 근데 네. 공부는 했는데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떤 걸 봐야 되지라고 했는데 마치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쪽집게 선생님이 네. 야 요것만 보면 돼라고 이제 마지막에 알려주는 거예요. 요점만 네. 쏙쏙 뽑아서. 그렇죠. 뭐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칼카나마 아라철리 뭐 이런 거 하면은 그게 뭔지 해도 거기에서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뭘 알지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기존에 공부는 했어야겠죠. 그쵸, 그쵸. 근데 기존에 공부라고 푸는 방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석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아주 핵심된 메모리만 보고도 풀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이번에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KV 캐시라는 걸 줄인다는 게 네. 전체 공부 내용이 아니라 이미 공부를 한 애가 이제 기본적으로 학습,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거나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때 보는 양들을 아주 잘 줄였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AI가 인류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한다는 게 기본 전제인데 그건 그대로 가져간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걸 우리가 물어봤을 때 풀어낼 때 그걸 간단하게 한다는데 특히 이제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 네. 내가 한 말을 걔들이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내가 필요한 답을 계속 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간 과정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들. 아, 또 뭐 굉장히 긴 자료를 넘겨주면서 이 중에서 내가 궁금한 게 뭔데 좀 대답을 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룰 때 필요한 기억 용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 어쨌든 용량이 줄어드는 거면 사람도 왜 다이어트를 이렇게
심하게 하면 근력이 막 줄어들잖아요. 얘도 좀 성능이 줄어들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사실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우리가 이제 뭐 지도 같은 거를 비유를 해봐도 크고 두꺼운 지도는 방대하게 세세한 골목길이 다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세세한 시설물도 다 표현이 돼 있지만 그렇죠. 이거를 축척을 바꿔가지고 좀 큼직큼직하게 얇은 지도로 줄여놓으면 골목길 같은 건 안 보이고 세세한 작은 건물은 안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다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원칙적으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 교과서적으로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네가 태어났는지 얼마나 됐는지 말해봐라 라고 했을 때 저는 태어난 지 42년 3개월 17일 5시간 23분 지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거든요. 네. 보통 그냥 뭐 42살입니다. 뭐 이 정도까지 맞아요. 네. 연 단위로만 다 끊어서 이야기해도 충분하거든요. 맞아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굳이 뭐 2개월 지나면 뭐 41살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굳이 뭐 저는 사실은 뭐 빠른 7, 8이라 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경우 있는데 한 40대쯤 지나면 그런 거 굳이 안 따지잖아요. 의미 없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뭐 만 나이도 거의 안 따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몇 년생이냐라고 네. 네. 물어보면 그냥 그 몇 년생이다라는 걸로 그냥 다 퉁쳐서 대충 나이를 짐작해도 맞아요. 별 일상생활하는데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 구글에서 상당히 압축을 하는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사용할 때 성능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 기술 자체가 발표된 거는 벌써 몇 달이나 지났거든요. 기본적인 네. 이론이 발표된 거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큰 건가? 라고 할 수도 있을 만한 것인데 이번에 구글에서 자기네들 블로그에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거를 다음 달에 열리는 행사에서 어떤 주요한 성과로 발표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하면서 이거 생각보다 되게 좋은 건가? 이렇게까지 압축을 하지만 성능 차이는 거의 뭐 안 나는 거 아닌가? 라고 해가지고 더 좀 많이 주목을 받은 그런 면이 있죠. 네. 뭐 어쨌든 이렇게 AI가 고강도 다이어트를 하면 네. 비용은 좀 확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그럼 어떤가요? 이런 비용 절감이 우리에겐 어떤 좀 효과를 불러올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아시겠지만 최근에 갤럭시 S26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 기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앱을 켜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그냥 AI한테 눌러서 야, 나 이거 주문하고 싶으니까 배달해줘. 이렇게 하면은 얘가 알아서 배달앱 켜고 뭐 하고 움직이고 한단 말이에요. 실제 되더라고요. 네, 실제 저도 이제 폰이 있는데 되는데 그런 걸 할 때 아무래도 속도가 좀 느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복잡한 경로가 있거나 예상 외에 어떤 배너가 뜨거나 할 때 느리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럴 때 꼭 굳이 무조건 정석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축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을 주면 이 좌회전에서 10m만 가세요만 알면 되지. 거기서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네. 그렇게 해서 이걸 줄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전트가 속도가 개선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얘가 가끔씩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러느라 주문하는데 만약에 AI가 3분 걸린다. 그럼 이게 이제 이번 기술을 통해서 몇십 초 안으로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앱 안 켜도 정말로 앱 키는 것처럼 되겠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에서 쓰는 것들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나만의 비서가 AI 스마트폰 안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 때 이 기술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나 이제 구글에서 나왔으니까 구글의 스마트폰들하고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예측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핸드폰이 진짜 내가 말만 하면 뭐든지 다 해주는 네. 진짜 그런 비서가 될 수 있다. 근데 결국은 뭐 삼성 갤럭시 폰이 잘 나갈 수도 있을 거다라고 들리기도 하는데 문제는 요거 발표되고 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오늘도 회복을 많이 못했더라고요. 왜 이런 어떤 그 반대 여파를 맡게 되는 건가요? 하여튼 뭐 주가 이런 거 보면 저는 약간 수중발레 이런 거 보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뜻이죠? 굉장히 잘 될 때 굉장히 못할 때는 알 것 같은데 네네. 애지간히 잘하고 못한 거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맞아요. 네. 증권가에서 많이 도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이 메모리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맞아요. 돌려놨습니다. 네네네. 네. 시세가 올라가지고 요즘 온갖 컴퓨터 가격, 스마트폰 가격도 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메모리 반도체를 구하려고 난리인 상황이었는데 네. 그게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과거처럼 이 메모리 반도체가 소위 말해서 갑입장은 아니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 좀 돌기는 했었던 것이죠.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한 발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모든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무조건 다 6분의 1로 팍팍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네. 막상 사용해 봤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는지는 또 좀 들여다 봐야지 좀 알 수 있는 면도 있고 그래서 뭐 그게 그렇게 연결된다라고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오히려 저는 어떤 쪽으로 좀 충격을 많이 받았냐면 네. 한동안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이 인공지능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컴퓨터들을 많이 갖다 놓고 맞아요.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소위 말하는 빅테크들이 몇십조 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네. 하는 돈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사실은 이렇게 돌파구들이 나오는 게 뭐 비용을 많이 들여서 장비를 많이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들이 있다. 이번에 나온 이 그 터보컨트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의 한인수 교수님 이런 분들이 연구한 성과하고 사실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네. 한인수 교수님 전화 되게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이미 우리는 빅테크만큼 안 되니까 인공지능 멀었다라고 포기할 일이 전혀 아니다라는 그런 신호를 주는 소식인 것 같기도 해서 저는 되게 좀 반갑게 들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거군요. 근데 저도 그냥 뭔가 메모리가 부족해서 막 개발이 좀 더뎠던 곳이 있잖아요. 네. 좀 이렇게 좀 많이 풀리면 좀 더 뭐 다른 데도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호재일까요? 아니면 악재일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계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경제학 용어인 제번스의 역설이 오랜만에 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제번스의 역설이라는 게 이런 거였죠. 이제 자동차의 연비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기름을 덜 쓸 것 같으니까 기름을 그럼 안 쓸까라고 했을 때 오히려 현상에서는 정반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연비가 좋아지니까 기름값 부담이 줄어들어서 네. 사람들이 차를 더 자주 또 멀리 타게 되니까 오히려 기름 소비량이 늘었다라고 하는 게 제번스의 역설이거든요. 박리담회 같은 거네요. 네, 뭐 일종의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AI가 지금 있는 것보다 메모리에서 훨씬 더 비슷한 형태에서 효율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안에서 이제 에이전트가 되겠네?라고 하면 이 에이전트 되는 것들을 써볼까?라고 하는 게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동시에 사용자들이 늘어나거나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라서 이거를 6배 압축이라고 보기보다는 반대로 6배 많이 올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훨씬 더 똑같은 메모리 안에서 AI가 할 수 있는 게 많겠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중요한 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이제 그 작가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메모리 양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이제 좀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6배 더 쓸 수 있게 된 이 AI로 뭘 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주식 얘기하셨지만 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약간의 걱정은 그래서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진짜 쓸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기존에 있었던 거 말고 뭘 또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에서 아직은 뭔가 확실한 답이 없다 보니까 네. 그것에 대한 일부 불안감도 좀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곧 다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일종의 이거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은 예전에 우리가 딥시크가 나왔을 때도 딥시크 쇼크 막 이래서 맞아요. 생각하시면 딥시크 나오고 엔비디아 주가 막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이게 더 좋네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주가가 회복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또 이번 것도 좀 해석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 터보컨트라는 혁신 기술을 발표한 구글은 네. 좀 대박이 나야 될 것 같은데 또 주가가 떨어졌어요. 네.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앞서 설명드린 거랑 마찬가지인데 기존에는 우리가 메모리라고 하는 게 그냥 무한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GPU도 그렇고 그럼 이제 지금까지 투자의 논리는 이거였죠. 아무리 비싸도 무조건 많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많이 산다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효율을 따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계속 돈과 걱정 없이 계속 투자만 하고 있던 곳들이 효율을 따진다고? 그렇다면 이제 투자가 꺾이려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일종의 불안감의 요소로 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완전 수중발레 아닙니까 이거? 그게 똑같아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딥시크 처음 나왔을 때 아니면 이제 클로드의 처음에 이제 그 사스포칼립스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뭔가 그 코워크 기능이 나왔을 때 그럴 때 갑자기 사람들이 이러면서 훅 떨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이걸 갖고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보여주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오늘 그 삼성전자 사측과 노측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네. 이제 파업이 초입기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 파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네. 이런 상황에서
이 파업이 실제되면 반도체 산업에도 좀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만약에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파업에 대한 것들을 좀 찾아보면 지금 노조의 조합원 이번에 찬성한 노조의 한 70~80%가 반도체 DS 부분으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DS 부분이 지금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매출을 담당하는 곳들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년 전에 했을 때는 파운드리 중심의 5~6천 명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메모리 사업부가 이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메모리 진짜 슈퍼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냐면은 실제로 메모리 때문에 컴퓨터 가격이 막 오르고 있을 제가 정도로. 컴퓨터를 못 사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메모리가 지금 막 천장부진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정말로 만약에 파업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업계에서는 만약에 파업을 하면은 5조 원에서 9조, 10조 정도의 손실까지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노사 양측 모두가 지금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뭐 미국이랑 지금 이란 전쟁도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뭐 당장 8조부터 반도체 못 만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진짜로 코로나 때를 넘어서는 그런 반도체 절벽이 다가올까요? 사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우리나라 같이 자원을 수입해야 되는 나라에서는 모든 게 다 힘들어집니다. 네. 요즘 헬륨 부족 사태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헬륨 그 풍선에 집어넣고 풍선 띄우면 그 맞아요. 헬륨입니다. 헬륨이 왜 필요하냐면 공기 속에 들어있는 산소가 뭐든지 약간 녹슬게 만들고 산화시켜서 변질되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그냥 뭐 쇠가 녹쓰는 거 이 정도의 현상을 일으키는데 반도체 공장에서는 그 정도로 약간 녹슬게 하는 현상이 조금만 일어나도 이 정밀한 공중 중에서 오류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산소의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산소와는 전혀 다른 변질을 아무것도 안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체들을 주입을 해가지고 대신 사용합니다. 그런 기체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질소 기체라든가 네온이라든가 아르곤이라든가 이런 걸 씁니다. 과자 봉지에 질소 기체를 주입하는 거 같은 원리예요. 변질되지 말라고 질소 기체를 집어넣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성능이 센 게 헬륨입니다. 근데 헬륨이 그냥 어디에 질소 기체나 네온, 아르곤 이런 건 공기 중에 있어요. 근데 헬륨 같은 건 공기 중에 없거든요. 어디서 캐와야 되는데 하필이면 유전, 가스 나오는데 이런 데 헬륨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헬륨 시세가 국제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비롯해서 온갖 물건들이 석유에서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영향은 굉장히 클 것이다.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죠. 네. 걱정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